자, 반갑습니다. 추석 연휴 잘 보내셨습니까? 지난주에 이어서 내용은 쭉 연결이 될 거고, 지난주에 했던 내용이 복습 차원에서 반복되는 게 있을 거예요. 그리고 그 전에, 여러 가지 이제 설정들 제가 조금 밀어놓고 다음 시간에 알려드리겠다 했는데, 그런 것들부터 미리 알려드릴게요. 자, 모든 설정은 CAD에서 커맨드 창이 있다 그랬죠. 이 커맨드 창. 자연스럽게 커맨드 창에 이제 입력이 될 텐데, 우리 뭐 자동차 같은 것도 이제 옵션을 정한다 이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설정 변경은 옵션즈라고 하는 명령을 입력하시면, 네, 이렇게 입력을 해보시면 이런 창이 하나 뜰 거예요. 앞에서부터 탭이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여러분들한테 필요한 옵션들만 간략하게 알려드리고 넘어갈게요. 모든 옵션을 바꿀 수 있어서 이런 것들을 다 아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자, 두 번째 탭의 디스플레이 쪽 가보시면 여기요. 나머지 것들 쭉 그냥 손대실 필요 없이 두시면 되고, 여기 보시면 크로스 헤어라고 되어 있는 게 있을 거예요. 크로스 헤어 사이즈. 이게 뭐냐면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오토캐드에 이제 커서가 있잖아요. 커서가 정사각형 모양의 박스로 되어 있고, 그 박스 주변으로 십자선 모양이 있었을 거예요. 그 십자선 모양의 길이를 설정하는 창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50% 정도로 두고 사용을 하는데, 요거를 이제 100%로 두면 그 십자선이 무한하게 가요. 예, 화면을 분할하는 무한한 선이 생성이 되는데, 요거를 100%로 사용하고 100%로 설정하고 사용하시는 분들도 간혹 있어요. 근데 저는 이제 완벽하게 분할하는 건 좀 시각적으로 거슬려서 50% 정도로 두는데, 역시나 여러분들한테 편한 대로 자율적으로 설정을 하시면 되는데, 요거의 기능은 커서의 위치를 정확하게 인식하게 하는 기능 하나랑, 그 다음에 수직 수평선을 긋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수직 수평선을 그을 때 이 크로스헤어는 항상 수직선과 수평선이기 때문에 내가 긋는 선이 수직선인지 수평선인지를 시각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되기도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참고하실 수 있게 이 크기를 조절을 하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 세 번째 탭에 Open and Save 이 탭에 가보시면 다른 것들 손대실 필요 없고요. 여기 보시면 오토캐드 2010 드로잉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Save As 이렇게 돼 있는데, 제가 지난번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들이 항상 최신판을 사용하신다 그래도 그 파일을 어떤 컴퓨터에서 열어서 어떤 버전의 CAD를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그 버전이 오래된 버전이면 여러분들이 최신 버전으로 저장을 하는 파일을 열 수가 없어요. 그래서 호환성이 떨어지는 거죠. 타인이랑 파일을 주고받거나, 내가 여러 가지 컴퓨터에서 오토캐드를 열고 있는데 버전이 다르게 설치된 경우에 이 호환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지금 기준으로는 이제 14년 전 버전이긴 하지만 2010년 버전 정도로 저장을 하시면 웬만큼 다 호환성 있게 열리게 될 거예요. 그래서 그 뒤로 이제 대표적인 버전인 2013, 2018 이렇게 나와 있는데, 2010년 버전으로 저장하는 걸 권장드립니다. 저장을 낮은 버전으로 했다 그래서 뭐 기능이 떨어지거나 이런 게 아니거든요. 호환성이 있게끔 저장을 해주는 거기 때문에 2010년 버전으로 저장을 해두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저는 이거를 변경을 하진 않고 있는데, 밑에 보시면 오토 세이브라고 자동적으로 몇 분마다 내가 컨트롤 S를 누르지 않아도 저장이 되게 하느냐 요거를 설정할 수 있는데, 지금 이제 10분 간격으로 되어 있죠. 이거 디폴트 값이 10분일 텐데, 요거를 뭐 5분 정도로 짧게 바꾸시는 분도 있긴 있는데, 나중에 파일이 굉장히 커지고 무거워지면 이걸 저장할 때 약간의 그 저장 딜레이가 걸려요. 시간이 소모가 되고 동작이 잠깐씩 멈추거든요. 그래서 내가 어떤 명령을 수행하고 있는 도중에 그런 일이 발생하면 조금 신경 쓰이게 되죠. 그래서 요거는 마찬가지로 여러분들 원하시는 대로 지정하시면 되는데, 저는 그냥 10분으로 사용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캐드가 갑자기 꺼지더라도
10분 단위의 어떤 데이터는 자동 저장 파일을 열면은 저장이 되어 있으니까 다시 복구할 수 있게 되는 거죠. 네, 이런 것까지만 손대시면 될 것 같고요. 이렇게까지만 해놓을까요? 자, 그 다음에 쭉 넘어가서 드래프팅이라고 제도, 작도라고 되어 있는 항목에 가보시면 나머지 것들도 손대실 필요 없고요. 요거 두 가지만 변경을 할 건데, 자, 오토 스냅 마커 사이즈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오토 스냅이 어떤 개념인지는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었죠. 내가 어떤 형태를 그리고 뭔가가 만들어졌을 때 그 다음 명령을 수행하거나 뭐 이동을 하거나 복사를 하거나 이런 명령을 수행했을 때 기준이 되는 위치를 딱 찍어야 되잖아요. 그 위치에 자석처럼 갖다 붙는 스냅핑 되는 그런 포인트들을 지정을 할 수 있게 되어 있는데, 그 위치에 마커, 그 위치를 표현해주는 사각형이 얼마만큼 크게 할 거냐. 그래서 요거는 어, 웬만큼 좀 크게 해두는 것을 권장드려요. 기본적인 크기가 굉장히 작게 되어 있을 텐데 이게 너무 작으면 요새 모니터 해상도가 많이 높아져서 이 사각형이 너무 작게 표현이 되거든요. 요만하게. 그러면 이제 내가 정확한 위치에 스냅이 되었는지, 그리고 그 스냅점을 찾아가기가 조금 번거로울 수도 있어요. 그래서 스냅을 했을 때 그 스냅의 마커 사이즈가 어느 정도인지를 표현할 수 있는 이 마커의 크기를 조금 키워주시고, 너무 크면은 이제 선이 짧은 경우에 중심점이랑 끝점이 좀 헷갈릴 수도 있겠죠. 그래서 적당한 선으로 키워주시고, aperture size라고 하는 거는 스냅이 활성화되는 어떤 영역이에요. 그래서 시각적으로는 보이지 않지만 내가 어느 정도 거리에 가까이 갔을 때 스냅이 활성화되게 할 건지. 그래서 요 두 가지 개념은 파워포인트 사용해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파워포인트도 텍스트 박스나 아니면 이미지들을 가까이 했을 때 그 얼라인 기능이 있잖아요. 열이 딱 맞고 서로 딱 붙는 정도. 그래서 그 기능을 어느 정도 크기로 이제 보이게 할 거냐, 그리고 어느 정도 가까이 갔을 때 그런 자석 기능이 활성화되게 할 거냐를 결정하는 두 가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얘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어느 정도 가까이 갔을 때 스냅이 활성화되게 할 거냐를 가상의 영역으로 표현을 해서, 이 영역을 많이 크게 하면 조금 덜 가까이 갔을 때도 스냅이 먹고, 얘를 줄이면 많이 가까이 가야지 스냅이 적용되고, 이런 차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까지 설정을 하고 OK를 누르시면 여러분들 컴퓨터에 저장이 되는 거예요. 컴퓨터에 그 세팅 값이 저장되기 때문에 다른 컴퓨터에서 켰을 때는 요 값을 다 바꿔주셔야 된다. 아시겠죠? 그래서 OK를 누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스냅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이제 자세히 설명을 드릴 텐데, 여기에 이제 스냅 기능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여기 있는데, 간략하게 이제 순간적으로 껐다 켰다 할 수 있는 기능들은 이 화살표를 클릭하면 쭉 나오게 되는데, 이렇게 하면은 하나만 껐다 켤 수 있겠죠. 하나를 켜거나 하나를 끄면 이 창이 탁 닫히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설정들을 한 번에 하고 싶다라고 하시면 여기 오브젝트 스냅 세팅즈 들어가셔가지고 요 항목들을 체크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저는 이렇게 켜고 사용하시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필요에 따라서 켜고 끄고 이렇게 반복하시면 된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지금 사용하고 있는 기능들, 요 기능들이 어떻게 다른지만 간략하게 보여드리면, 그냥 눈으로만 확인할게요. 여러분들은 자, 만약에 이렇게 있다고 가정을 했을 때, 지금 스냅 세팅에 엔드 포인트라고 하는 것들이 있었죠. 여러분들이 새로운 명령을 수행하거나 복사하거나 이동하거나 하면 이제 기준점을 정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라인을 다시 그리겠다라고 했을 때 엔드 포인트들은 말 그대로 어떤 선분, 어떤 커브의 끝점이에요. 그래서 여기가 끝점이 되겠죠. 이 선의 끝점, 그리고 이 선의 끝점이니까 여기에서 스냅이 딱 붙는 모습을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미드 포인트는 말 그대로 중심점이죠.
여기 중심점. 그리고 인터섹션이라고 되어 있는 게 있었을 거예요. 교차점. 이것과 이것의 교차점은 얘가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x 표현으로 x 표시로 표현이 되는 걸 보실 수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중심점은 원의 중심점이겠죠. 그래서 이렇게 가까이 가져다 대면 원의 중심점이 탁 갖다 붙는 걸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리고 4분점이라고 하는 건 원을 기준으로 타원도 마찬가지로 적용이 됩니다. 요 점, 그쵸? 그리고 여기, 여기, 여기 이렇게 다 스냅이 적용되는 걸 보실 수가 있을 거고요. 제가 지금 지오메트리 센터를 켜둔 걸로 기억하는데, 그쵸? 여기 지오메트릭 센터 켜져 있죠. 그래서 지금 사각형인 경우에는 원이 아니기 때문에 원의 중심점이 없잖아요. 그래서 지오메트리, 어떤 기하학적인 형태의 중심점이 이렇게 클릭이 되도록 지금 세팅이 켜져 있습니다. 네, 확인하실 수 있죠. 네, 그리고 아마 perpendicular라고 해서 수직 옵션이 켜져 있을 거예요. 여기 보시면 perpendicular라고 되어 있죠. 요거는 뭐냐면 여러분들이 어떤 라인을 이제 그릴 때 내가 이 선에서 수직인 선을 그리고 싶어요. 그러면 어떤 점을 클릭을 하시겠죠. 그쵸? 클릭을 하신 다음에 그려 나가야 되는데, 네, 요 방향은 지금 폴러 트래킹이 되니까 어차피 수직 옵션이 안 켜져 있어도 지금 수직이 먹는 상황이니까 얘를 조금 변경시켜 볼게요. 이런 정도로 한번 해볼까요? 자, 그러면 네, 여기서 지금 제가 별다른 가선을 긋지 않았는데 수직으로 선이 내려가는 거 보이시죠? 네, 이 수직 옵션이 켜져 있기 때문에 폴러 트래킹에 지금 perpendicular, 네, 오스냅 트래킹 정정할게요. 오스냅 트래킹에 지금 수직 옵션이 먹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고, 또 거꾸로 내가 여기서부터 긋는데, 네, 여기서부터 긋는데 이렇게 가는 게 아니라 수직으로 정확히 선을 내리고 싶다라고 하면, 네, 이렇게 내렸을 때 직각 표시 뜬 거 보이시죠? 네, 이렇게 수직으로 정확하게 내가 선을 내릴 수가 있다. 이렇게. 그래서 얘와 얘가 정확하게 수직이 되는 위치를 찾아서 표현을 해주는 거죠. 이렇게. 네, nearest는 근사점이라 그래서 요 위에 있는 이 위에 있는 어떤 점이든 선택을 할 수 있게 바꿔주는 옵션인데, 예, 이 위에 있는 점이면 어디든 말씀드렸다시피 nearest라는 게 엔드 포인트도 포함할 수 있고 미드 포인트도 포함할 수 있고 인터섹션도 포함할 수 있기 때문에 자칫 nearest를 켜놨을 때 내가 중심점이나 끝점을 찍어야 되는데 애매하게 그 옆점을 찍을 수도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필요한 경우에는 켜시는데 평상시에는 끄고 사용하시는 게 조금 더 안전할 것 같아요. 네. 됐죠? 네, 그리고 OK 누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예, 스냅 옵션은 여기까지 알아보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지난주에 어떤 좌표를 찍거나 명령을 수행했을 때 길이를 선택하거나 길이를 입력하거나 했을 때 요 창, 지금 하얀색 박스에 파란색으로 백그라운드 글씨 색깔이 먹여진 거 보이시죠? 예, 요 창을 이제 다이나믹 인풋이라 그러는데, 요 창이 기본적으로는 원래 없던 기능이에요. 굉장히 오래전에는 이런 기능이 없어서 다 이 아래쪽에 수치를 입력하고 이 아래쪽에서 뭐 길이를 지정하고 이 수치를 여기서만 볼 수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시각적으로 눈이 왔다 갔다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어느 순간 어떤 버전에서부턴가 요 기능이 추가가 됐는데, 요거를 이제 다이나믹 동적 어, 모드, 동적 모드라고 해서 다이나믹 모드라고 하는데, 이 다이나믹 모드가 기본적으로 켜져 있기 때문에 얘를 손대실 필요는 없어요. 근데 어떤 이유에선지 가끔 얘가 꺼져 있는 경우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작업하시다가 꺼질 때가 있거든요. 단축키 설정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꼬여서.
그래서 그걸 다시 켜는 기능을 알려드릴 건데, 다이나믹 모드니까 DYN, 네, 다이나믹의 앞글자 3개를 따서 DYN 입력하시고, 뒤에는 모드죠. 네, 모드 변경한다 할 때 DYN 모드를 이렇게 입력하시면 지금 디폴트 값이 숫자 3으로 나와 있을 거예요. 아마 여러분들도 다 숫자 3으로 나와 있을 텐데, 이 숫자 3이 그 0으로 되어 있는 경우에 아마 뭐 표현이 안 된다, 내가 지금 뭔가를 켜야 되는데 표현이 안 된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다이나믹 모드가 지금 0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실 거예요. 그래서 다이나믹 모드가 0이 되어 있으면은 얘가 입력이 안 되니까 3으로 바꿔 주셔야 되는데, 사실 1이랑 2를 입력해도 다 다이나믹 모드가 켜지긴 켜지거든요. 근데 이 다이나믹 모드가 두 가지의 어떤 입력을 담당하는데, 치수 입력이랑 포인터 입력 이렇게 두 가지를 담당해요. 그래서 포인터 입력만 켜고 싶다라고 하시면 1로 바꿔주시고, 치수 입력, 지금 우리가 쓴 수치들 있잖아요. 네, 수치들 입력만 담당하고 싶다라고 하시면 2를 켜시면 되는데, 포인터랑 치수 둘 다 켜는 모드가 3이기 때문에 굳이 하나만 켜고 사용하실 필요는 없어요. 여러분들이 다 사용하시고 다 눈으로 보면서 확인하시면서 빠르게 작업하시는 게 좋기 때문에, 다이나믹 모드가 3으로 되어 있는지 항상 확인하시고, 이 3으로 되어 있는 모드가 지금 0으로 되어 있다라고 하시면 표시가 안 되는 거거든요. 0으로 바꿔보면 내가 어떤 걸 입력할 때 지금 다시 박스에, 박스 자체가 뜨지 않는 거 확인되시죠? 네, 이렇게. 그래서 이런 경우에 작업하실 때 조금 느려질 수 있기 때문에, 네, 지금 다이나믹 모드라고 입력하는 창 자체도, 여기 뜨죠. 포인터 자체도 꺼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얘를 3으로 바꿔주시면 다시 이렇게 뜰 겁니다. 간이 텍스트 창 요게 떠 있는지 확인을 해라. 숫자 3번으로 하시는 게 좋다. 자, 설정을 다 한번 해보시고, 자, 그 다음 undo 명령을 알려드릴 텐데요. undo, 제가 명령을 했다가 취소하는 기능은 다른 프로그램에 있는 거랑 마찬가지로 Ctrl G, Ctrl Shift G 뭐 이런 것들 다 먹는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내가 명령을 수행을 하고 뭐 이렇게 입력하고 취소하고 싶다 그러면 Ctrl G 누르면 이렇게 다 사라지는 건 맞는데, 우리가 undo라는 명령을 하는 이유는 뭐냐면, 이 undo라고 하는 명령어는 명령어 하는 도중에 사용하실 수가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내가 선을 그리는데 폴리라인으로 그리는 경우에 선을 연속적으로 계속 그리고 나아가게 되죠. 이렇게. 근데 제가 그렸던 것 중에 마지막에 그린 선 두 개가 위치가 잘못됐어요. 얘를 다시 그리고 싶어. 근데 명령어를 완료를 하고 취소를 누르면 이 자체 행위가 하나의 명령어를 통해서 하나의 엔티티로 만들어지기 때문에 동시에 취소가 돼요. 다 사라져 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명령이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여러 가지 옵션들이 여기에 나와 있는데, 그쵸? 부가 옵션이라고 합니다. 부가 명령어들이 여기 나와 있는데, 그 중에서 undo라고 하는 명령어가 여기 있을 거예요. 얘를 누르시면 직전 단계만 취소가 돼요. 직전 단계만. 근데 마찬가지로 얘도 할 때마다 클릭하고 갔다가 클릭하고 마우스가 왔다 갔다 번거롭잖아요. 정확한 위치에 클릭하기도 귀찮고. 그래서 undo라고 하는 명령어 자체가 있기 때문에 얘를 단축키를 설정해 두시고, 저 같은 경우는 U로 설정해 놨는데 undo의 앞글자를 따서 명령어를 하고 있는 도중에 U enter, U enter, U enter, U enter 이런 식으로 가면 명령어를 지속적으로 취소시킬 수가 있습니다. 됐죠? 자, 명령어를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이 명령어와 단축키 설정하는 법을 안 알려드렸잖아요. 그래서 요 설정 내용들 다 끝내고 단축키 설정하는 법도 오늘 알려드릴 거예요. 단축키는 지속적으로 여러분들이 저장해 놓고 사용하실 수 있게 일단은 나머지 것도 다 설명드리고,
자, 그다음 drawing limits라고 하는 게 있는데 drawing limits. drawing은 그림을 그리는 거고 limits는 한계를 지정하는 거잖아요. 한계잖아요. 한계. 자, 일종의 스케치북의 크기를 정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린 내용 중에 오토캐드에 지금 그리고 있는 이 스케치북은 무한한 공간이다라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얼마나 크게 그리든 그걸 다 받아줄 수 있는 가상의 공간이 형성이 되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은 이 가상의 공간이 형성이 될 수 있었던 이유는 drawing limits가 한계 자체가 꺼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한계를 끄니까 한계가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무한한 공간으로 여러분들이 작성을 하시게 되는데 이것도 제가 알려드린 이유는 여러분들이 드로잉 리미트는 항상 무한으로 그리시는 게 좋아요. 예. off로 되어 있는 게 좋은데 가끔 얘가 on이 돼서 어떤 이유에선지 모르겠어요. 강의를 하다 보면 뭐 커서가 보이지 않습니다. 제가 그리려고 하는데 아무리 해도 그려지지 않아요. 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계세요. 그 경우 그런 분들은 드로잉 리미트가 켜져 있어서 그런 거예요. 자, 그럼 드로잉 리미트라고 하는 걸 설정하실 수 있는 명령어가 이제 limit라고 하는 명령어인데 limits 입력을 해보시면 지금 뭐라고 돼 있죠? limits 해서 specify lower left corner 이렇게 돼 있죠. lower left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스케치북을 가정했을 때 직사각형의 스케치북을 우리가 가상의 스케치북으로 사용을 할 건데 왼쪽 아래편을 어디서부터 시작할 거냐 그 스케치북의 크기를. 근데 지금 디폴트 값이 어떻게 돼 있죠? 중괄호 0,0 이렇게 돼 있죠. 여기 보시면 그래서 스케치북의 왼쪽 아래 코너가 여기라는 거예요. 0,0점. 자, 레프트 코너가 0,0이고 엔터를 치면 upper right corner 이렇게 돼 있죠. 우상단점. 말 그대로 여기에 대각선점이죠.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대각선을 그리면 이 점과 이 점을 직사각형으로 하는 스케치북이 가상으로 설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디폴트 값이 420,297 이렇게 돼 있죠. 요 크기가 뭐죠? 네, A3 용지 크기잖아요. 그쵸? 그래서 요대로 설정을 하시면 지금 여러분들이 요대로 설정을 해도 그려질 거예요. 그려져요. 그 이유가 리미트 자체는 그렇게 되어 있는데 다시 한번 가볼게요. 이 리미트가 off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디폴트 값이. 근데 여러분들이 실수로 얘를 on을 해버렸다. 클릭을 해볼게요. on을 해버리면 아까 우리가 설정했던 0,0점에서 420297 그 값이 사각형 스케치북의 크기로 저장이 돼서 내가 뭔가를 그리려고 하면 아무리 클릭을 해도 그려지지 않아요. 내 스케치북은 420에 297로 한정이 돼 버렸기 때문에 그렇죠? 네. 그 가상의 사각형 크기가 어느 정도인지 눈에 보이진 않지만 그 안에서만 작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굳이 그렇게 리미트를 정해놓고 그림을 그릴 필요는 없겠죠. 그래서 리미트는 항상 오프가 되어 있는지 확인하시고 그림이 안 그려진다 라고 하시면 drawing limit을 의심해봐라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units라고 하는 명령어가 있는데 unit이 이제 단위라는 뜻이죠. 한글로 번역을 하면 단위라고 되어 있는데 units를 한번 입력을 해보시면 뭐 하는 기능인지 그냥 아시기만 하면 돼요. 자, drawing units 이렇게 되어 있죠. 단위를 설정할 건데 우리는 밀리미터를 쓰니까 데시멀로 되어 있으면 돼요. 괜찮아요. 그래서 나머지 것들 손대실 필요도 없이 데시멀로 되어 있는지 10진수로 되어 있는지만 확인하시고 이걸 아키텍처럴로 바꾸면은 아마 인트 그 피트 단위로 바뀔 겁니다. 인치 피트 단위로. 그래서 가끔 가다가 이제 아키텍처럴로 되어 있는데 여러분들이 뭐 수치를 1000을 썼다, 2000을 썼다 이러면 실제적으로 스케일을 감안해 가지고 드로잉을 했을 때 전혀 다른 크기의 그림을 그리는 게 되겠죠. 그래서 반드시 데시멀로 되어 있는지 데시가 10에 이런 뜻이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확인해 가지고 드로잉 유닛을 반드시 설정을 잘 해주시고, 여러분들이 한 파일을 계속 저장해 가지고 작업을 하시면 이 설정 값이 그 파일을 따라가기 때문에, 이 파일에 저장이 되어 있기 때문에 바뀔 일이 없는데, 가끔 가다가 이제 다른 사람한테 받은 파일이라든지 뭐 어떤 모종의 이유로 뭐 바뀌어 있든지 잘못 세팅이 된 것 같다 라고 하시면, 지금 우리가 했던 세팅 값들을 쭉 다시 한번 켜가지고 확인을 해 주셔야 돼요. 10진수로 되어 있는지 확인하시고, 자, 마찬가지로 앵글 쪽 가도 각도죠. 각도도 decimal degrees, 그래서 10진수로 되어 있는 각도가 표시될 거다. 100이 넘어가면은 뭐 101, 102 이런 식으로 넘어가는 10진수. 그래서 우리가 뭐 레디언이라든지 이런 수학적인 이 좌표 체계를 쓸 필요가 없겠죠. 우리한테 익숙한, 소통하기 편한 단위로 되어 있는지 확인하시면 되니까. 자, 그리고 각각의 항목 밑에 보시면 precision이라고 되어 있는 게 있는데, precision 정확도예요. 정확도. 그래서 몇 자리 수까지 내가 표현을 할 거냐. 지금 보시면 0.0000으로 되어 있다라고 하는 건 소수점 넷째 자리까지 표현을 할 수 있다 이런 뜻이잖아요. 근데 우리가 밀리미터로 도면을 그리잖아요. 그래서 1mm도 사실상 시공을 하게 되면 1mm의 그 오차를 정확하게 계산을 해가지고 그 오차가 안 나게 시공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건축이나 인테리어에서는 시공 오차라고 하는 게 있는데, 특히나 건축에서는 시공 오차를 법적으로 보장을 해줍니다. 길이의 뭐 몇 퍼센트는 크거나 작거나 짧거나 길어도 정확하게 시공된 것으로 인정한다라고 하는 시공 오차가 존재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밀리미터 단위로 도면을 작도하고 설계를 한다고 한들 그거를 시공 현장에서 반영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건축에서는 대체로 진짜 적으면은 50 단위로, 그러니까 50mm, 150mm, 250mm, 300, 뭐 350mm 이런 50 단위, 그러니까 5cm 정도는 우리가 시공해서 정확하게 잡아낼 수 있기 때문에 이 5cm 단위로 모델링을 하고 실제적으로 시공을 하게 되고, 인테리어에서는 훨씬 건축보다는 조금 민감하기 때문에 이제 1cm 단위, 그러니까 뭐 10mm, 20mm, 30mm 이런 정도로 이제 도면을 그리고 시공을 하게 되는데, 여러분들이 아무리 0.0000, 0.000, 0.00 이렇게 모형을 도면을 그린다고 해도 실제적으로 얘를 받아들일 수가 없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얘를 0으로 두고 사용하는 걸 추천드려요. 저는 항상 이런 식으로 도면 제도를 하고요. 필요한 경우에 뭐 언제 필요할지 지금 잘 상상은 안 되는데, 소수점 자리가 필요하다 아니면은 이 소수점 자리 자체를 꺼버리면 이제 이 디멘전이라고 하는 어떤 나중에 배우는 그 치수 표현 자체에서도 수치 자체를 소수점 뒤로 쓸 수가 없거든요. 그 수치가 이제 소수점이 다 반올림이 돼가지고 표현이 돼버리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 내가 수치 표현은 뭔가 숫자 글씨 자체는 써야 된다라고 했을 때 이 프리시전을 바꾸는 경우는 있어도, 실제적으로 여러분들이 그림을 그리실 때 이 프리시전을 소수점으로 사용하실 일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가끔 이제 도면을 그리고 스케일을 업다운 하다 보면 여러분들이 의도치 않게 의도한 바랑 다르게 소수점 막 넷째 자리까지 도면이 지저분하게 잘못되는 경우가 생겨요. 나는 분명히 1000이라고 하는 밀리미터를 사용했는데 1m를 그렸는데 뭐 1000.2357 막 이렇게 이상하게 도면이 표현되어 있을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는 프리시전을 1회 단위로 바꿔주시는 게 조금 더 편리하겠다. 그래서 요거 프리시전 어떤 기능인지만 알고 계시면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대로 세팅 값을 바꿔가지고 사용하시면 되고요. 마찬가지로 앵글도 프리시전이 지금 0으로 되어 있다는 건 각도를 1도 단위로 움직이겠다는 거예요. 35도, 36도 이렇게 움직이겠다는 거고, 얘도 소수점으로 쭉 체크를 할 수 있게 되면 뭐 1.2도, 1.7도 뭐 이렇게 표현을 할 수도 있다는 거죠. 얘는 기본값이 0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각도는 수학에서 배운 것처럼 반시계 방향으로 각도를 잰다라고 말씀드렸죠. 이건 뭐 수학적인 원칙이니까 반시계 방향이 익숙해야지 정상이고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clockwise로 바꾸면 시계 방향으로 각도 책정을 하게 된다. 굳이 바꾸실 필요는 없겠죠. 이렇게까지 설정 완료를 할게요.
됐죠? 자, 한 번씩 다 지정해 보시고, 제가 지난주부터 계속 말씀드렸던 단축키를 설정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릴게요. 단축키 설정. 기본적으로 CAD는 단축키가 설정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들이 모르게 얘네들이 디폴트 값으로 단축키를 설정해 놓은 게 있는데, 예를 들면 카피가 아마 여러분들은 C5로 되어 있을 겁니다. 카피에 PY를 빼고 C5로 되어 있을 텐데, move 카피는 라인처럼 폴리라인처럼 너무 많이 사용하는 명령어거든요. 그래서 카피를 C5로 사용하게 되면 키보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C와 O의 위치가 굉장히 멀어요. 그래서 CO 엔터 CO 엔터가 조금 번거롭고 귀찮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사람들이 이제 카피를 C로 바꿔놓고 사용을 하시는데 더 나아가서 숫자로 바꾸시는 분도 있어요. 뭐 카피랑 무브를 너무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뭐 예를 들어 숫자 1은 C, 숫자 2는 무브의 M 이런 식으로. 그러면 1번 하면 복사가 되고 2번 하면 무브가 되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자유저지로 바꾸실 수가 있는데, 그걸 바꾸는 기능이 어디 있느냐? 여기 위쪽 탭에 가보시면 매니지라고 하는 게 있을 거예요. 매니지. 매니지 탭을 클릭하시고 여기 가까이 가시면 커스터마이즈라고 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커스텀 할 수 있는 항목들 여러 가지가 나오게 되는데, 뭐 유저 인터페이스니 투 팔레트니 여러 가지가 나오죠. 그 중에서 제일 오른쪽 아래에 있는 Edit Aliases라고 되어 있는 항목이 있을 겁니다. 여기 Edit Aliases. 요 Aliases라고 하는 게 그 Alias가 영어 단어거든요. 단어로 이제 필명, 우리가 이제 그 글 같은 거 쓸 때 작가명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aliases라고 하는데, alias를 복수형으로 따서 aliases라고 해서 단축키, shortcut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고 CAD는 유일하게 얘를 aliases라고 사용을 하더라고요. 이렇게 되어 있는 항목이 있을 겁니다. 얘를 한번 클릭을 해보시면요, 이 항목이 뜨는데 제일 위에 있는 edit aliases라고 되어 있는 거에 여기 보시면 PGP라고 되어 있는 이 아이콘 보이시죠? 얘를 클릭을 해보면 이렇게 메모장이 하나 뜰 거예요. 메모장이. 메모장이 뜰 겁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이제 오토캐드 2023, 뭐 2024 버전을 뜨면 저랑 다르게 프로그램, 뭐 parameter file for Autodesk, AutoCAD, 뭐 2024, 뭐 이렇게 돼 있을 거예요 아마. 이게 뭐 2024년 버전을 기본으로 하는 커맨드 얼라이어스의 데피니션 해가지고 자기들이 뭘 여러 가지를 막 써놨어요. 우리가 이거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 뭐 어떻게 단축키가 되어 있고, 뭐 뭐는 뭐고 하는 이제 디스크립션 같은 걸 쭉 써놨고, 그 밑에 쭉 내려가 보시면, 드래그해서 내려가 보시면 여기서부터 그냥 단축키가 시작되고 있는데, 앞쪽에 있는 게 단축키고요. 그러니까 얘를 입력하면 뒤쪽에 있는 full name이 실행이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얘가 명령어의 full name, 얘가 단축키. 근데 지금 제가 보고 있는 화면과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화면이 다를 거예요. 저는 이 단축키를 정말 20년이 넘도록 계속적으로 보완해 가지고 사용을 하고 있고, 물론 뭐 이렇게 완전히 뒤엎은 케이스도 있었지만, 여러분들은 이제 시작하시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여기에 이제 여러분들이 편한 단축키를 계속적으로 저장해서 커스터마이즈 해가지고 들고 다니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 명령어들을 배우고 있는데, 명령어들을 배우고 있는 것 중에 내가 이런 것들은 진짜 많이 사용을 하고 있구나, 이런 것들은 단축키 세팅을 좀 해놔야겠다 라고 하시는 부분이 있다면, PGP 파일을 여셔서 텍스트 파일로 열립니다. 여러분들이 가고자 하는 단축키를 찾아야겠죠. 기본적으로 디폴트 값으로 세팅이 되어 있을 수도 있으니까 있는지 없는지 찾아봐야겠죠. 그러면 컨트롤 F 누르면 찾을 수가 있겠죠. 그러면 여기서 카피, 예를 들어 이렇게 입력을 해볼게요. 그러면 카피라고 하는 단축키가 지금 디폴트 값으로 뭔가가 세팅이 되어 있구나. 이 카피의 명령을 실행하기 위해서는 C5를 눌러야 되는데, 나는 얘 O자를 떼고 C로만 설정을 좀 바꾸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 앞쪽에 글자를 바꿔주시면 되겠죠.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얘를 뭐 숫자 1로 사용하시든 2로 사용하시든 뭐 ASDF로 사용하시든 아무 상관이 없어요. 단축키는 여러분들이 편한 대로 지정을 하시는 거고, 저장만 하시면 돼요. 언두도 한번 가볼까요? 아까 언두도 했었죠?
언두는 기본적으로 U로 디폴트 값이 세팅이 되어 있나? 언두를 찾을 수가 없다네요. 네, 언두는 단축키 설정을 안 해도 U 엔터로 아까 그 부가 옵션이라 그랬죠. 부가 옵션이 다 먹는 상황, 부가 옵션을 입력할 수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굳이 단축키 설정을 안 해도 언두는 U 엔터로 다 되는 상황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네. 네, 이런 것들 다 마련이 되어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여기에 저 같은 경우는 이거를 지속적으로 좀 정리를 해서 알파벳 순으로 정리를 해놨어요. 근데 명령어 자체는 알파벳 순으로 정리하지 않아도 이 뒤에 엔터 누르고 여러분들이 원하는 단축키 대문자로 쓰시고 콤마, 네, 몇 칸을 띄워도 상관없어요. 사실 몇 칸을 띄워도 상관없고 여기에 별표, 명령어의 풀 네임, 네, 풀 네임을 아셔야겠죠. 일단 아는 명령어들을 쭉 사용하시면 그 명령어가 여기에 저장이 되고 그 명령어를 실행을 할 수 있게 되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명령어를 여러분들이 다 뭔가 지정을 했다. 내가 여기에 뭘 많이 바꾸셨어요. 바꾸신 상황에서는 얘를 저장을 해야겠죠. 그래서 컨트롤 S 누르면 저장될 거 아니에요. 그쵸? 예, 저장되면 얘를 끄면 저장이 되는데, 문제는 여러분들이 이 명령어들을 들고 다니는 게 중요해요. 들고 다닌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 이 명령어의 세팅 값은 이 프로그램에 저장이 되어 있어요. 이 프로그램은 여러분들이 지금 켜고 계신 그 컴퓨터에 저장이 되는 거죠. 그래서 내가 집에서 작업을 하다가 학교 컴퓨터를 켜서 뭔가를 작업을 시작하면 앞서 우리가 했던 요런 내용들은 도면 자체에 저장이 돼요. 어떤 도면의 파일에 저장이 되거든요. 파일에. 근데 이런 값들 있잖아요. 옵션을 통해서 바꿨던 이런 값들, 옵션을 통해서 바꿨던 내용이나 단축키 같은 것들은 컴퓨터에 저장이 되기 때문에 이 값을 여러분들이 저장을 해놨다라고 하면 이 파일을 다른 컴퓨터에 켰을 때 다른 컴퓨터의 프로그램에 적용을 시켜 주셔야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러면 이 파일을 그냥 다른 이름으로 저장해서 뭐 바탕화면에 가셔가지고 여기에 지금 저 같은 경우는 프로그램 단축키로 이렇게 저장을 해놨죠. 예, 프로그램 단축키로 2024년 3월 22일에 제가 마지막으로 뭔가 저장을 했나봐요. 그러면 여기에 지금 텍스트 문서 타입이지만 acdc.pgp 파일이라는 이름으로 자동으로 저장이 되거든요. 예, 확장자명 바꾸실 필요 없이 요거를 저장을 해두고 여러분들이 이 파일을 들고 다니면서 USB에 담던지 아니면 뭐 이메일로 보내두시든지 들고 다니면서 적용시켜서 사용을 하시면 되는 거죠. 자, 그럼 적용시키는 방법은 쉽겠죠. 예를 들면 어떻게 하는 거죠? 이거를 텍스트 파일로 저장하면 여러분들이 바탕화면에 열릴 거 아니에요. 바탕화면에서 클릭할 수 있게 열릴 거 아니에요. 뭐 USB에 담아도 마찬가지고. 그러면 여러분들이 연 파일이 오른쪽에 지금 저처럼 켜져 있다 라고 하시면 이거를 컨트롤 A 누르면 전체 선택되겠죠? 그쵸? 그리고 컨트롤 C 복사하시고 원래 이 컴퓨터에 저장이 되어 있던 PGP 파일을 다시 찾아가시면 되겠죠. 여기에서 Edit Aliases 클릭하면 뜨잖아요. 자, 얘가 지금 이 컴퓨터에 저장이 되어 있는 거고, 그쵸? 그리고 얘가 내가 가지고 온 거니까 얘를 전체 선택하고 복사, 얘를 전체 선택하고 컨트롤 V를 누르면 붙여넣기가 되겠죠. 이렇게. 그쵸? 그리고 컨트롤 S를 눌러버리면 그 컴퓨터에 저장이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러면 이 저장한 파일을 다시 다른 이름으로 저장해서 그 파일 자체를 찾아서 여러분들이 드래그 복사할 필요 없이 이 파일을 다른 이름으로 저장하실 때 바탕화면이든 아니든 뭐 내 컴퓨터 그 내 USB든 어디든 이 파일을 저장하시면 또 계속 들고 다닐 수가 있는 거죠. 그쵸? 그래서 요 파일을 항상 계속 업데이트를 하셔가지고 여러분들의 단축키 세팅 창으로 마련을 해놓고 지속적으로 사용을 하시면 되겠다.
됐죠? 자, 됐으면 이번 주에 그려야 되는 내용들 같이 한번 몇 개만 저랑 같이 그려보고, 여러분들은 이제 이걸 다 그리셔야 되는 겁니다. 다 그리셔야 되는데 저랑 같이 몇 개를 그려볼게요. 원래 이제 수업 시간에도 다 따라서 하거든요. 다 따라서 하는데 같이 한번 해볼게요. 자,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요렇게 요게 한 주차였고 우측으로 쭉 넘어가겠죠. 그래서 시작 위치를 맞추기 위해서 아래쪽에 선을 하나 그려놓고 시작할게요. 네, 밑으로 안 넘어가기 위해서. 아까 제가 nearest 기능을 껐죠. 예, 이걸 다시 켜고, 자, 지금 파일이라고 되어 있는 요거 한번 같이 그려볼 건데요. 요거 그때도 말씀드린 것처럼 숫자 50이 너무 작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지금 10단위로 되어 있는 건 다 10배를 뻥튀기 해가지고 그릴 겁니다. 500, 500, 여기 100 이런 단위로 그릴 거예요. 네, 나머지도 마찬가지고 10단위로 되어 있는 것들은 다 튀겨서 그릴 겁니다. 네. 얘는 안 튀겨도 돼요. 보이시죠? 100단위로 되어 있죠. 실제로 여러분들이 이제 작성하시게 될 도면의 스케일은 도면의 어떤 크기, 가구 같은데 실제로 요 정도의 크기로 그리기 때문에 10단위는 너무 작게 표현이 돼서 우리가 10배를 튀겨서 그리자라고 말씀드렸어요. 요게 이제 이 책상의 평면, 요게 이제 인면 이렇게 되겠죠. 네, 요걸 한번 같이 그려볼게요. 자, 파일이라고 하는 걸 그려보면 밑에서부터 기준을 잡았으니까 지난번에 했던 내용이랑 동일한 거 지금 반복 복습하는 겁니다. 세팅 값들을 다 설정을 한 상태에서 빠르게 한번 진행을 해볼게요. 자, 그러면 지금 아무데나 클릭하고 위로 올라가겠죠. 50, 그러니까 500, 그 다음에 500, 100. 여기서 여러분들이 지속적으로 계속 선을 따라서 뭔가를 그리려고 하면 이 치수를 역으로 계속 계산을 하셔야 되잖아요. 그쵸? 계산을 하셔야 되니까 그게 좀 귀찮다 하시는 분들은 명령을 종료하시고, 여기서 종료해 볼게요. 여러가지 요령을 같이 그리면서 알려드리는 겁니다. 자, 다시 숫자 계산이 편한 여기서부터 다시 시작할게요. 얘는 헷갈리니까 다시 지우고, 자, 여기서부터 우측으로 200, 그쵸? 자, 전체적으로 100, 100, 100이고 위로 올라가니까 얘도 200이네요. 지금 비례는 조금 출력된 비례는 조금 다른데, 예, 치수에 맞게 정확하게 그리시면 됩니다. 네, 치수에 맞게. 그래서 여기도 200. 아이고. 됐죠? 얘도 200. 얘는 100. 얘도 200. 이렇게 가면 되겠죠. 그리고 엔터. 자, 제가 무엇을 말씀드리려고 하냐면, 자, 얘를 한 번에 그리고 얘를 한 번에 그렸기 때문에 얘와 얘가 두 개의 개체로 쪼개져 있죠.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복습을 하자면, 폴리라인이 아니라 라인을 그릴 때 라인들이 다 이어져 있어도 떨어진 것처럼 클릭이 된다 라고 말씀드린 적이 있죠. 이렇게 아무리 그려봐야 다 쪼개져 있다, 얘가. 그래서 이거를 하나로 합치는 기능이 조인이다 라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조인, 우리 합칠래, 같이 할래 라는 뜻, 조인. 그래서 내가 합치고 싶은 개체 전체를 선택해서 조인을 입력하시면 얘가 폴리라인으로 붙는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쵸? 마찬가지로 지금 얘도 얘와 얘를 합치고 싶은 상황이고, 끝과 끝이 딱 맞아 있는 엔티티이기 때문에, 포인트로 만나고 있기 때문에 두 개를 선택하시고 조인을 입력해도 되고, 조인이라는 명령을 입력하시고 너 뭐 합칠래 라고 했을 때 클릭 엔터, 또는 드래그해서 엔터, 아무 상관없어요. 이렇게 엔터를 치시면 마치 내가 처음부터
쭉 연달아서 그린 것처럼 합쳐질 수 있겠다. 그쵸? 됐죠? 자, 그 다음에 i를 그릴 건데 이 i도 여기서부터 지금 이 라인에서부터 20이 떨어져서 i가 그려져 있어요. 그쵸? 근데 내가 이 기준점을 시작점을 여기로 잡으면 만약에 여기서부터 20을 내가 그리고 200이죠 200. 자, 여기서부터 내가 i를 그리려고 하면 이 길이를 따로 계산하고 뭐 계산했다고 쳐볼게요. 요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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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실 거 아니에요. 그런 경우에는 이 시작점과 끝점이 여기로 지정이 됐기 때문에 이 선이 요렇게 요렇게로 두 개로 나눠져 가지고 조인된 거 보이시죠? 그래서 이 개체를 아까 클릭을 하실 수가 있는데 이렇게 마우스 위로 올리면 클릭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건 변경을 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클릭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건 변경을 할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건데 이렇게 이 선이 직선으로 되어 있지만 사실은 두 개로 쪼개져 있기 때문에 각도가 꺾일 수 있는 상황이 된 거예요. 그래서 정확하게 그려진 게 아니다. 이 상황은 가선을 활용을 한다고 가정을 하더라도 얘는 지워버리면 되겠죠. 그쵸? 기준이 되는 선을 찾기 위해서 내가 길이만 입력해 준 거니까. 또 어쨌든 이렇게 되어 있어도 보기에는 멀쩡해 보여도 잘못 그려진 거예요. 얘는 클릭을 해보면 이렇게 클릭해보면 내가 찍은 점들이 다 여기에 표현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얘를 하나로 바꿔줘야 되는데 요 점을 클릭해서 밑으로 쭉 내려서 합쳐주시면 아니면 위로 올려서 합쳐주시면 하나로 되긴 하거든요. 이렇게. 근데 번거롭잖아요. 귀찮아요. 이 과정이. 그래서 지난주에 배웠던 copy, move 기능을 이용해 가지고 더 쉽게 할 겁니다. 무슨 말이냐? 자, 시작 자체는 i니까 아래쪽, 위쪽 어디든 아래쪽 위쪽에서부터 시작해야지 한 바퀴가 쭉 돌아가는 모양이 되겠죠. 그래서 위에서부터 시작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기준점이 얘니까 높이가 똑같으니까요. 여기서부터 아래쪽으로 500, 200, 다시 500, C 엔터 하면 닫히겠죠. 그쵸? 예. 그럼 얘와 얘의 거리만 알고 있으면 내가 이동을 시켜버리면 될 거 아니에요. 그쵸? 이해되죠? 그러면 우리가 지금 파일 자체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100의 거리다라는 걸 그냥 수학적으로 계산하지 않아도 물론 계산하면 금방 나옵니다만 내가 가지고 있는 얘를 지금 정확하게 수치 표현이 된 위치가 여기서부터였잖아요. 여기서부터 이 개체까지의 거리가 정확하게 표현이 됐잖아요. 200이란 수치로. 그러면 중심점에서 클릭을 해서 여기로 200만큼의 선을 그리고 엔터를 치면 요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200만큼의 거리의 기준이 되는 가선을 내가 그린 거고 이 개체의 중심점, 요 중심점과 이 개체의 중심점이 동일하기 때문에 얘를 이동시킬 때 기준을 여기로 잡아서 이 기준점을 이쪽으로 옮기기만 하면 끝나겠죠. 그쵸? 그래서 move 이동입니다. copy는 move 한 다음에 지우는 게 copy라고 했으니까 이동은 copy랑 기능하는 방법은 똑같아요. move 저는 단축키 M으로 설정되어 있는데 move 이 개체를 이동시킬 거다. 선택해 주시고 엔터 그 다음에 기준점을 찍어주세요 라고 떠있다 그랬죠. 베이스 포인트를 찍어주세요. 자, 여기를 기준으로 요점 딱 중심점 뜨죠. 얘가 여기로 가면 되겠다. 그리고 요거를 지워버리면 되겠죠. 아니면 가선을 이렇게 그리기가 난 싫다 하시면 move를 두 번 해도 돼요. 무슨 말이냐? 자, 얘를 이동시킬 거예요. 얘를 중심으로
중심점 확인되는지 확인하시고 왼쪽으로 일단 가요. 일단 가. 클릭. 왼쪽 클릭하면 명령이 종료됩니다. 자, 동일한 명령을 다시 한번 실행할 때는 엔터만 다시 한번 누르면 된다라고 말씀드렸죠. 엔터. 또 얘를 이동할 거예요. 엔터. 여기서부터 또는 뭐 여기서부터 또는 여기서부터 아무 상관없죠. 지금은 이 선 자체가 이 개체 자체가 우측으로 200만큼만 가면 되니까 지금은 기준의 위치가 필요가 없게 된 거죠. 그쵸? 그러면 바깥쪽에 아무 때나 찍어도 상관없어요. 지금은 찍어서 우측으로만 가면 되겠죠. 트래킹 켜져 있는지 확인하시고 수직으로 200 엔터. 이렇게 가도 된다. 그래서 베이스 포인트를 찍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생각보다 어렵다라고 말씀드렸죠. 여기 처음에 그 프로그램을 배우시면 이거를 기준 잡는 게 뭔가 좀 헷갈려요. 근데 몇 번 하시다 보면 금방 익숙해지실 겁니다. 자, 그럼 마찬가지로 L도 그려볼까요? L도 여기서부터 길이는 똑같으니까 200 400 300 마찬가지로 얘를 이렇게 띄우면 되겠죠. 그쵸? 네, 이도 마찬가지. 기준이 될 수 있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개체의 기준부터 시작을 해서 그려 나가는 게 훨씬 편하다. 마찬가지로 이것도 계산하기 귀찮다 그런 명령을 끊어버리고 그리고 조인 시키면 되겠죠. 조인 시킨 개체 자체를 또 100이동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그렇죠? 자, 그 옆에 있는 것까지 같이 한번 해볼게요. 그 옆에 있는 것도 요 위치에다가 좀 맞춰서 그리고 싶으니까 선을 하나 그려놓고 자, 정사각형인데 지금 이미지상 직사각형으로 보이는 겁니다. 치수를 따라가 주시면 돼요. 자, 여기서부터 출발해서 800 이렇게 되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얘도 보면 10에 10을 안쪽으로 들어가서 작아지는 사각형, 작아지는 사각형, 작아지는 사각형 이렇게 계속 만들어져 있죠. 그쵸? 그래서 얘는 가선, 가상에 내가 기준이 되는 선을 계속 찾아가지고 그려주시면 되는데 무슨 말이냐면 여기서부터 클릭해서 이 방향으로 10, 그러니까 100이죠. 이 방향으로 100 이렇게 되어 있는 요 점에서부터 출발하면 되는 거예요. 그럼 마찬가지로 요 점에서부터 그냥 10씩 그러니까 100 두 개를 빼면 되니까 600 네, 또 600 이렇게 가는 게 되겠죠. 그쵸? 얘가 계속 안쪽으로 반복되고 있잖아요. 그럼 가선을 여러분들이 반복하실 필요 없이 얘 지금 기준이 됐던 얘를 이동시켜서 얘가 여기로 가면 또 다시 이 대각선점이 만들어지겠죠. 그쵸? 이해되죠? 다시 한번 여기서부터 또 400 또 얘를 이동시켜서 하고 200 잘못 그렸죠? U 엔터 얘는 필요 없죠 이제. 그러면 erase 또는 delete 그리고 해야 되는 게 뭐죠?
십자선 그리라고 되어 있네요. 이렇게 그려주시면 되겠죠. 됐죠? 자, 요 우측에 있는 얘 있죠? 얘는 이번 주에 그리는 거는 안 하고 생략할게요. 요거는 로테이트 기능을 활용하면 훨씬 쉽게 그리고 정확하게 그릴 수 있기 때문에 어, 요게 지금 선이 끝까지 안 만나 있고 살짝 떠 있잖아요. 그 말은 요 선의 길이가 요 선의 길이가 지금 이렇게 회전됐다라고 보는 게 맞거든요. 끝까지 가고 있지 않기 때문에 끝까지 가고 있지 않기 때문에 회전됐다라고 보는 게 맞아서 요거는 로테이트 기능이나 아니면 나중에 트림 이런 기능을 배웠을 때 그리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는 생략할게요. 요건 생략하겠습니다. 그리고 요 다음 거부터 그려주시면 돼요. 요 다음 거. 이 다음에 그려질 내용들도 다 이제 그 10배 튀겨서 그려주시면 되고, 요거는 추후에 이제 로테이트라고 하는 기능이랑 미러라고 하는 기능, 거울, 미러라고 하는 기능을 배우시면 훨씬 쉽게 그릴 수 있는 내용들이 있는데, 그것들을 배우고 난 다음에 그리는 방법이랑 지금 여러분들이 알고 계신 상황에서 그리는 방법이랑 얼마만큼의 차이가 있고 얼마만큼의 속도 차이가 있는지, 그러니까 방법상 그리고 속도상 차이가 있는지 느껴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지금 알고 있는 상황, 알고 있는 능력치대로 얘를 그려주시고, 치수는 다 아시죠? 치수는 여러분들이 보게 하게끔 하기 위한 거고, 치수는 그릴 필요가 없고, 당연히 지금은 그리시는 방법도 모르시겠지만 치수를 그리는 방법을 아는 분이 있다고 해도 치수는 당연히 그리실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 그려주시면 되고, 여기가 조금 어려워 하시더라고요. 여기가 조금 어려워 하시는데, 제가 아까 가선이라고 하는 일종의 최종적인 모양에는 포함되지 않지만 특정한 위치를 찾아가기 위한 선을 그렸잖아요. 그 선들을 잘 활용해서 포인트를 정확하게 찍어 주시고, 다 그렸다라고 하시면 그 선은 삭제해 주시면 돼요. 그리고 이 개체들을 다 그리는 기준은 되도록이면 이제 개체마다 조인이 되어 있으면 좋은데 이런 것도 안쪽은 안쪽끼리 쭉 한 선으로 조인이 되어 있으면 좋은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조인이 되어 있으면 좋은데, 여러분들이 뭐 그리는 과정에서 이런 것들이 너무 번거롭다거나 아니면 내가 그리는 방법 자체가 이렇게 뭐 조인되기 힘든 방식으로 그렸다, 그럴 수 있거든요. 요 개체를 이렇게 그리지 않고 예, 이렇게 바깥쪽으로 따라 그리고 안쪽은 V만 그리고 이렇게 그리시는 분이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건 정답이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여러분들이 그린 방식대로 패곡선 닫혀지게 조인은 해주시되, 안되면 그냥 안되는 대로 둬라. 그거에 너무 집착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정확하게 그리는 게 더 중요하기 때문에 요 내용들을 쭉 그려주시면 돼요. 그리고 얘는 요거를 그리는 건데, 지금 이런 것들이 보시면 이런 것들이 이 선을 그리라고 하는 게 아니고 일종의 가선이에요. 가선. 이런 각도를 여러분들이 그리기 위해서는 어디를 어떻게 찾아가야 되느냐, 그래서 요거를 그려주시면 되는 거예요. 요거를 그려주시면 되는데, 얘는 참고 얘가 이렇게 바뀌는 겁니다. 여기 보시면 얘도 패곡선으로 그리는 게 좋은데 무슨 말이냐면, 요거는 제가 빨리 그리면서 여러분들한테 좀 알려드릴게요. 무슨 말인지. 여러분들이 도면 그릴 때 습관을 이야기하는 건데요. 저랑은 이제 도면 구성 위치가 좀 달라지겠죠. 제가 제 마음대로 지금 그리는 거니까. 자, 여기가 710 위쪽으로 2130,
2740. 자, 요렇게 되어 있죠. 얘랑 얘를 조인을 시킬게요. 합칠게요. 자, 무슨 말이냐면 지금 이 개체가 안쪽으로 이렇게 얇은 선이 테두리가 있고 이쪽으로도 이렇게 나와 있는 게 있죠. 그래서 얘를 평면으로 이해를 해보면 얘가 책상인데 요게 여러분들이 컴퓨터나 아니면 여러 가지 사물을 놓고 쓰는 책상의 판이고, 예. 이 뒤쪽에 있는 거는 짐들이 뒤로 넘어가지 말라고 이제 약간 올라와 있는 어떤 가림막인 역할이라고 보면, 우리가 모델링의 개체, 어떤 3차원의 개체를 이해를 해보면 요 개체, 요 가림막으로 올라온 개체 자체가 높이 차이가 나잖아요. 3차원적으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보시면, 그쵸? 그래서 높이 차이가 나는 개체를 하나의 개체로 묶어서 조인을 시켜주시는 게 좋아요. 캐드에서는 아무 상관이 없지만 추후에 여러분들이 라이노를 배우시면 2차원적으로 그린 선을 그대로 3차원으로 바꾸게 되는 모델링을 하실 텐데, 스케치업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경우에 폐곡선으로 닫혀있는 애들끼리 묶여 있어야 걔네끼리의 높이 조절을 하기가 쉽거든요. 개체가 따로 인식이 되니까. 그래서 그런 습관을 지금부터 들여주시는 게 좋다. 다시 말하지만, 자, 이 바깥쪽으로 이렇게 테두리를 따라가게 모델링을 하는 것보다 이렇게 따라가게 모델링을 하고 얘를 따로 그려주시는 게 좋다. 얘를 따로 그릴 때도 지금은 상관없어요. 지금은 2차원적인 도면이니까 3차원적인 모델링을 하실 때는, 추후에 라이노를 하실 때는 이렇게 따라서 그려주시고, 이 안쪽에 있는 판 있죠? 판도 여기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이렇게 따라서 한 번 더 요 선이 중복되게 패곡선으로 그려주시는 게 좋아요. 예. 캐드는 그럴 필요 없습니다. 캐드는 그럴 필요 없어요. 나중에 라이노에서 무슨 말인지 얘도 제가 그리면서 보여드릴게요. 두께가 100이네요. 100. 자, 여러분들은 쭉 따라서 그려주시면 되는데 저는 이제 여러분들한테 예시를 보여드리는 게 목표니까 조금 더 빠른 길로 찾아갈게요. 예, 여러분들은 이 기능을 아직 모르셔도 상관없습니다. 예, 이런 거 확대해가지고 잘 확인하셔야 돼요. 저처럼 잘못 그리면 안 되겠죠. 자, 250, 250만큼 띄워가지고 지금 사선을 그리게 되어 있죠. 그래서 여기서부터 250, 250 이렇게 나선, 아이고, 예, 지금 보시면 니어리스트가 켜져 있으니까 직교가 안 먹었죠. 예, 이런 경우 주의하셔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여기서부터 250, 다시 여기서부터 250. 그러면 이렇게 선이 중첩이 돼요. 지금 보이시죠? 중첩이 돼요. 중첩이 되는 애들은 눈에는 안 보이지만 이 선이 있기 때문에 스냅 포인트를 우리가 활용할 수 있어요. 이 선이었잖아요. 이 선. 이 선을 활용할 수가 있다고요. 그러면 다시 처음부터 여기서부터 따라가서, 자, 엔드 포인트 얘죠. 그 다음에 다시 엔드 포인트 얘죠. 이렇게 따라가게 그리시면 우리가 그렸던 얘는 이제 필요 없겠죠. 지우고 지우고 지우면 얘를 그리실 수 있다고요. 이해되시죠? 추후에 이렇게 그리지 않고 훨씬 빠르고 쉽게 그릴 수 있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지금 여러분들의 능력치로는 이렇게 그리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이어져 있으면 얘가 하나의 개체로 높이 값을 가질 수 있게 되고, 얘가 지금 선으로 존재하지만 나중에 라이노 모델링을 하시면 이렇게 중복해서 선이 따라가서 요거랑 요거도 조인 시켜서 요 개체 하나 요 개체 하나로 모델링이 되어 있어야 나중에 3차원적인 모델링을 하기가 좋다라고 말씀을 드린 거예요. 지금은 이 선 뒤쪽에 있는 거 중첩시키실 필요 없습니다. 괜찮아요. 그냥 제가 보여드리려고 알려드린 겁니다. 됐죠?
자, 그럼 나머지 인면도 완성해가지고 이번 주 내용 마무리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따라 하시는 시간이 훨씬 많기 때문에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제 강의는 지금 설명만으로 쭉 하고 끝내고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중간중간에 영상 멈춰가지고 따라하시고 멈춰가지고 따라하시고, 특히나 과제 같은 거 지금 과제가 아니라 원래 수업 시간에 같이 해야 되는 내용이에요. 숙제로 나가지 않습니다. 같이 해야 되는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앞에 있는 설명 참고하시면서 완성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됐죠? 네. 마무리 하시고 다음 주에 학교에서 뵙는 걸로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어요.